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기초로 이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거기에 보면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라고 박스가 있죠. 거기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쭉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줄 단순 암기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있어요. 있는데 단순 암기에서 맞출 수 있는 것도 한 20문제 이상 출제가 돼요. 그것만 우리가 잘 꿰도 꽈락점수 이상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사례 문제가 있고 손조차 댈 수 없는 형태로 출제되고 있는데 손 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손 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게 핵심이 조문과 판례라고 되어 있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조문이 잘 나오고요. 판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중원점을 두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한 장 넘기면 제 1편이 나와요. 아까 10문제가 나온다고 했던 부분들. 요게 뭐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제가? 총칙, 그러니까 뭐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아까? 뭐 까먹었잖아요, 벌써. 1시간 이상 못 간다니까. 법률 행위에 관한 거랬어요, 법률 행위. 그래서 거기에 보면 1장 법률 행위 총칙이라고 나와 있고 그 밑에 의사표시, 대리, 무효화 취소, 부관. 의사표시도 앞에 법률 행위, 의가 생략이 돼 있어요. 결국 법률 행위 총칙이 있고 법률 행위의 의사표시, 법률 행위의 대리, 법률 행위의 무효화 취소, 법률 행위의 부관. 부관은 아까 뭐하고 뭐가 있었죠? 예, 조건기한 두 개 있죠. 예, 꾸역꾸역 기억이 나는 경우도 있고 안 나는 게 대부분이고 그렇죠. 이렇게 돼요. 기억력 오래 안 가요. 예. 민법 총칙은 결국 법률 행위에 관한 겁니다. 한 장을 넘겨보면 법률의 총칙이라고 해서 법률 행위가 뭔지는 알아야 공부를 하겠죠. 아까 법률 행위는 매매 계약처럼 무슨 계약 이거 생각하자 그랬어요. 두 번째, 계약을 하면요. 계약을 한 사람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아까 이 권리와 의무를 뭐라 그랬죠? 법률행위의 목적 그랬죠? 네? 목적 그랬어요. 계약을 하면 권리와 의무. 예를 들어서 아까 볼게요. 갑과 을 사이에 1월 10일 날 A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했다. 갑의 목적하고 을의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갑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판 목적이 뭐예요? 돈이죠. 그죠? 돈이 필요하니까 팔았을 거 아니에요. 반면에 을은 땅이 필요하니까 샀겠죠. 그러니까 갑의 목적은 돈이고 을의 목적은 땅.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갑과 을 사이의 A 토지 매매 계약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데 민법에서 목적은 그게 아니라 뭐라 했어요? 권리와 의무라 그랬죠. 그래서 을의 최종적인 목적은 A 토지 소유권이고요. 갑의 최종적인 목적은 금전이라는 돈에 관한 권리예요. 그게 을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 전 단계에서 뭐가 생기느냐? 갑은 을은 이게 생겨요. 갑에게는 대금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겨요. 그럼 뒷면에는 의무가 있겠죠. 대금 지급 의무, 소유권 이전 의무. 요게 바로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적. 두 번째, 이렇게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했을 때 갑과 을에게 생기는 이 권리는 갑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죠. 을이 원하는 거죠. 을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해서 궁극적으로 뭘 취득한다 그랬어요? 소유권, A 토지 소유권. 갑도 궁극적으로 뭘 손에 넣어요? 돈이라고 쓸게요. 돈. 이걸 손에 넣어요. 이때 갑이 궁극적으로 손에 넣게 되는 돈에 관한 권리, 을이 손에 넣게 되는 A 토지에 대한 소유권. 아까 뭐라 했어요? 갑과 을이 궁극적으로 원하던 거예요. 그렇죠? 각각 우리 원하던 거예요. 이렇게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계약을 한 당사자에게, 법률 행위한 당사자에게 그 당사자가 행위할 때 원했던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다른 방법도 있어요. 나한테 권리와 의무가 생길 때 계약을 통한 권리 의무 말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대인사고를 냈어요. 깜빡 졸아가지고 을을 쳤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치료비 청구해야죠. 그렇죠? 위자료 청구해야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을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겼고 갑은 손해배상 의무가 생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갑의 손해배상 의무, 을의 손해배상 청구권, 갑과 을이 원하는 거예요? 네? 을은 나는 갑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자동차에 이렇게 몸을 갖다 댔어요. 그건 자해공갈이죠. 갑은 멀쩡히 있다가, 을은 멀쩡히 있다가 갑이 와서 자동차로 때려봤다 보니까 권리가 생긴 거예요. 을이 원한 권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권리는 우리 민법 제750조에 의해서 생겨요. 요건 제 몇 조라는 기호입니다. 우리 민법 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 과실은 부주의를 말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하라. 이걸 불법행위라고 해요. 무슨 행위? 법률행위 아니에요? 아니죠. 불법행위라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결국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권리와 의무라는 게 생기는 과정을 보면 크게 두 가지 과정이 있다. 하나는 계약 등을 통해서 당사자가 원했던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당사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게 두 가지가 나눠져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권리 의무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권리 의무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잠깐 예를 들었었어요. 갑이 을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근데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갑이 주택을 팔았다. 새로운 소유자가 나가달라 한다. 을은 못 나가겠다. 다투죠. 이게 분쟁이에요. 이런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즉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둘이 만나서 합의 보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을 통해서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때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 이때 법원은 이걸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죠. 그죠? 그 수단이 법이에요. 그 법 중에서 평등한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법이 민법이고, 이 민법에는 당사자가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해결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어요. 형법. 예컨대 형법 250조에 보면 살인죄 규정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몇 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을 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법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행위한 사람은 이렇게 처리해라.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민법은 각과 을 사이에 주택 임대차 계약에 한 요러요러한 분쟁이 생기면 요렇게 해결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전 단계. 각과 을이 다투고 있는 권리와 의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고, 그렇게 발생한 권리 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만을 규정해 놓고 있어요. 민법은.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민법은 이렇게 당사자가 권리 의무에 관해서 다툼이 생겼을 때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수단인데, 그 민법은 그 다투고 있는 권리와 의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생, 변경, 소멸되고 구체적으로 권리 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만을 규정하고 있는, 그 과정이 크게 두 가지 과정입니다.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법률 규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경우, 이 두 가지 큰 뼈대가 있는 거예요. 민법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주로 계약을 통한 권리 의무의 발생,
요거를 집중해서 보시게 되는 거예요. 법률 규정에 한 건 말 그대로 법률 규정을 보면 돼요. 그건 앞으로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요 법률 행위, 계약을 통해서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가를 규정하고 있고 그거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계약 강론 가면 매매 계약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가, 교환 계약을 통해서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가, 임대차라는 계약을 통해서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가, 그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계약이니까 그게 뭐다? 법률 행위. 그래서 구체적으로 매매, 교환, 임대차를 통해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권리 의무는 계약 강론 가서 보는 거고 총론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떠한 권리와 의무든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라 쭉 민법 정책에서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122페이지에 보면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당사자 사이에 권리 의무에 관해서 다툼이 생겼다라고 돼 있죠. 이 권리 의무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타인하고 일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뭐 회사 동료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강사와 수강생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친구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등등. 그렇죠? 그 중에서 법적인 권리 의무 관계로 맺어져 있을 때 이걸 뭐라 한다? 법률 관계. 그래서 122페이지에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제1절 법률 관계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은 사회적 인간으로서 타인과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관계 중에서 1. 법률 관계라고 되어 있죠. 양가로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 의해 규율되는 관계. 두 번째, 권리와 의무. 결국 권리와 의무 관계로 나눠지고 있다. 요 법률 관계가 뭔지만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요 페이지에서는. 그럼 나머지 인간관계 단 한 번도 우리 시험에 나오지도 않았고 내용을 몰라도 합격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관계가 뭔지만 머릿속에 딱 넣는 거예요. 법률 관계는 뭘 말한다? 권리, 의무 관계. 법에 의해 규율되는 법률 관계. 그게 법률 관계. 그런 법률 관계가 어떻게 생기는가? 어떻게 생기는가? 그 생기는 방법 두 개.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그 중에 법률 규정은 나중에 규정 보면 된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만 남아요. 이거.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법률 행위가 따로 딱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법률에 보면 뭐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현행 사법제도에서는 개인 상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관여 없이 개인 스스로가 자기 결정에 의하여 자기의 의사에 따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수단이 되는 게 뭐예요? 계약. 그렇죠? 여러분들이 학원과 계약을 할 때 누가 등 떠밀어서 억지로 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주위에 있는 학원 몇 군데 가보신 분들 있죠? 여기저기 가보고서 여기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여기 와서 선택하거나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이걸 사적 자치라 그래요. 그 사적 자치 수단이 뭐예요? 계약. 나의 권리 의무 관계는 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서 만들어가는 원칙. 그걸 뭐라 한다? 사적 자치. 그게 법률행위 뜻이에요. 사적 자치 수단. 그 큰 타이틀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 사적 자치라는 게 나의 권리 의무 관계는 내 스스로의 의사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걸 말하는구나. 그 수단으로 뭐가 마련되어 있다? 계약. 그죠? 그 계약을 포함하는 걸 전체를 뭐라 한다? 법률행위. 인간의 행위 중에서 법률행위라는 게 그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법률행위와 의사표시가 있어요. 자, 사적 자치라는 게 당사자가 원한 대로 스스로 결정만 하면 안 되죠. 표시해야 되죠. 스스로 결정은 뭘 결정해요? 원하는 거. 이게 의사예요. 그걸 표시하는 거야. 합치면 뭐가 돼요? 의사. 표시. 이 원하는 게 아까 뭐였어요? 목적. 내가 원하는 거. 권리, 의무. 그게 목적이고. 그걸 다른 말로 의사라고도 하고. 그걸 뭐 함으로써? 표시함으로써 내가 원한 대로 법률 관계를 결정하게 돼. 그러니까 법률 행위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의사,
표시를 반드시 포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의사 표시라는 개념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의 행위 중에서 의사 표시를 공통 요소로 하고 있는 걸 뽑아가지고 뭐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법률 행위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뭐 그런 건 몰라도 되고 법률 행위 속에 뭐가 들어있다? 의사 표시라는 게 들어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박으셔야 돼요. 일단은. 이때 의사는 목적, 원하는 거 그걸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표시하는 거죠. 그게 의사 표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에 보면 당사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 그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 법률 효과가 뭘까요? 권리 의무. 권리 의무. 그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뭐다? 의사 표시다. 즉 당사자가 원하는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그 의사 표시에 의해서 효과 즉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아까 이건 어땠어요? 이거.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겼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의 가장 큰 차이 원한 대로 효과가 생기냐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워요. 그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양가로 1번 법률 행위는 뭐를 필수 요소로 한다? 의사 표시. 그래서 두 번째 줄 즉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의사 표시 없는 법률 행위는 존재할 수 없다. 요게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요 지문이. 우리 시험에서 의사 표시 없는 법률 행위는 존재할 수 없다. 이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런 지문이 출제가 돼요. 그런데 설명을 듣지 않고 이 지문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도 모를 뿐더러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의사 표시 없는 법률 행위도 있을 수 있겠지. 본인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사 표시를 공통 요소로 하는 인간의 행위를 뭐라고 이름 부르자? 법률 행위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반대로 법률 행위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의사 표시. 그래서 의사 표시 없는 법률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요. 2번, 3번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지금은. 아, 법률 행위가 뭐고, 아, 계약 같은 거, 행위한 사람이 원한 대로 권리 의무가 생기는 거, 이게 법률 행위고, 그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의사 표시라는 놈이 들어있구나. 그리고 넘어가면 돼요. 그 용어만 좀 주목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이게 법률 행위 뜻이고요. 행위한 사람이 원한 대로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법률 효과가 생기는 행위, 그게 법률 행위다. 의사 표시를 필수 요소로 한다. 그게 좀 전에 제가 계약을 생각하자 그랬죠. 근데 계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법률행위는. 계약만 있는 게 아니고 단독행위라는 것도 있고 합동행위라는 것도 있고 종류가 몇 개가 있어요. 주로 계약이 있을 뿐이지 계약만 법률행위가 되는 거 아닌데 그걸 분류해 놓은 게 법률행위 종류예요. 거기에 보면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라는 게 있죠. 다 필요 없고요. 나중에 종류를 더 볼 건데 단독행위하고 계약만 일단 구별해요. 단독행위하고 계약. 단독행위하고 계약만 구별하시면 되는데 이거 구별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매매계약. 각과 회사의 갑소유 땅을 사고 팔기로 계약. 이때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자기 소유 A 토지를 1억에 사라. 그럼 얘 무조건 사야 돼요? 사기 싫으면 노 하면 그만이죠. 사고 싶으면 오케이 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려면 양당사자 의사가 합치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사라.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란 말이지. 그게 계약이에요. 양당사자 의사가 합치해야 되는 게 계약이에요. 반면에 이거는 일방적인 거예요. 뭐라고요? 일방적인 거. 자, 아까 취소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미성년자 갑이 부모를 졸라가지고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나 오토바이 안 사주면 집에 안 들어온다고. 부모는 뭐 사주는 분들이 계시겠죠. 집에 들어오게 하려고. 사주면 안 되죠. 사주는 분들이 계셔. 사줬어. 근데 어느 날 걸어다녀. 그래서 부모가 물어봤어. 부모는 법정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야, 너 사줄 오토바이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친구들하고 유흥비로 쓰려고 팔았대.
법률행위죠. 그렇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하려면 부모 동의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대신해 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동의도 받지 않고 지멋대로 팔았죠? 부모는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자, 이때 부모가 병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놈이 나의 허락 없이 너한테 오토바이를 팔았다. 내 허락 없이 팔아서 나는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병이 너 이미 끝.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일방적인 거예요. 그럼 계약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죠. 계약은 일방적으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상대방이 뭐가 필요해? 승낙이 필요해요. 당사자 의사합치가 필요해요. 하지만 취소 같은 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 법률행위에는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와 상대방의 승낙이 전혀 필요가 없는 단독행위라는 법률행위도 있구나. 이렇게 되죠. 그죠? 이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요. 여기에 나중에 가서 단독행위를 또다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구별하고 오늘은 법률행위라는 게 구별하게 되면 크게 단독행위하고 계약으로 구별이 되는데 계약은 상대방의 승낙이라는 게 필요한 반면에 단독행위는 승낙이 필요 없는 일방적인 행위구나.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합동행위는 지금 몰라도 됩니다. 단독행위 얘기해 보면 행위자의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돼 있고 계약은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돼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두 개만 구별을 일단 하시면 돼요.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건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 알고 있었던 건데 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용어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구별하고 그 다음에 자 다시 돌아가서 법률 행위를 하면요. 행위자가 원했던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좀 전에 보세요. 미성년자 갑은 오토바이를 매매했는데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럼 부모가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취소해버려요. 취소를 하면 갑은 대금 돌려줘야 되고 병은 오토바이를 반환해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갑은 원했던 걸 손에 넣질 못해요. 병도 원했던 걸 손에 넣질 못합니다. 아까 만취한 사람이 계약을 하면 계약은 뭐라 그랬어요? 무효라서. 계약이 유효하다면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거고 무효라면 권리와 의무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당사자가 원했던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게 원칙인데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구나. 그죠?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 판단하는 게 뭐냐? 그게 요건이에요. 그 중에 효력 요건. 자, 법률 행위의 요건을 보면 성립 요건이라는 게 있고 효력 요건이라는 게 둘로 나눠져요. 근데 성립 요건은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요것만 일단 생각. 우리 지금까지 이해하기 쉬운 거. 법률행위 효력 요건이란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했을 때 그 당사자가 원했던 권리 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미 두 개 봤어요. 당사자가 계약할 때 만취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그 계약은 무효다. 당사자가 계약할 때 미성년자고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럼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게 효력 요건이 되는 거예요. 당사자는 계약할 때 멀쩡해야 되고 미성년자라면 부모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게 효력 요건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효력 요건이 몇 개가 있어. 그게 민법 총칙의 시험범위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효력 요건이란 게 뭘까? 계약 같은 법률 행위를 했을 때 당사자가 원했던 권리와 의무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려면 그 법률 행위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만 되는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적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 효력 요건, 또 하나가 특별 효력 요건입니다.
성립 요건은 쳐다보지 마시고 효력 요건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원래는 성립 요건부터 봐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 그러니까 효력 요건부터. 성립을 했다. 계약을 했다. 전제하고. 자, 일반적 효력 요건이란 건 계약이 됐든 단독행위 됐든 모든 법률행위에 필요한 거. 모든. 이걸 일반적이라는 말을 보통 써요. 모든 법률행위. 단독행위가 됐든 계약이 됐든 요거는 꼭 갖춰야 돼. 이게 일반적 효력 요건이에요. 보통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는 계약을 하는 당사자. 이 당사자가 있죠. 이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법률 행위하는 당사자가 그 법률 행위할 당시에 능력이라는 걸 갖춰요. 능력. 법률 행위 당시에 능력이라는 걸 갖춰야 돼요. 이 능력이 학자들이 또 연구를 해놨어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 권리 능력. 어려워져요, 점점.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뭔 능력 이렇게 많은지. 이거 말고 책임 능력도 있고 불법 행위 능력도 있고 민법에는 능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세 가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언제? 계약할 때. 그래야 그 계약은 유효다. 이렇게 연구를 해놨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야.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 능력이란 건 별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으로 따지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권리 능력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따라서 이 권리 능력은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 두 놈이 문제. 자, 이때 의사 능력. 판단력을 말합니다. 의사 능력은 뭘 말한다고요? 판단력. 그리고 대부분은 계약을 할 때 판단력이 있어요. 근데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사 무능력자라 그래요. 누가 있을까요?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 만취한 사람. 대표적으로. 뽕 맞은 사람들. 뽕이라지 말고 프로포폴이라. 프로포폴. 마찬가지인가? 프로포폴 맞아보신 분. 뽕이라고 할게요. 뽕. 예, 의사 뭐. 근데 이거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취의 기준이 뭐예요? 소주 몇 병? 없지요. 한 잔만 마셔도 만취하는 사람이 있고. 간에 아세트 알데히드를 분해하는 효소를 전혀 만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한 잔만 마셔도 쓰러지죠. 저희 부모님이 그랬어요. 두 분이 싸우시면 맥주 반 잔 나눠 마시고 쓰러지더라고요. 예전에 그래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고래가 태어났어. 유전학적으로 좀 이상해. 저희 집안은 친가고 외가고 다 술을 못 마셔요. 저만 마셔요. 다리에서 주워갔나? 만취한 사람들, 뽕 마셔. 의사 무능력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계약을 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을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의사 무능력과 계약을 했다. 뭐다? 무효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 법률자가 생략이 돼 있어요. 법률 행위 능력을 말해요. 단독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유효하게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게 제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제한되는 사람들은 스스로 단독으로 유효한 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 누군가가 법정 대리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간혹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자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가 대신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은 법원이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이 사람은 한정후견을 시작한다. 이 사람은 성년후견을 시작한다. 심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이 돼요. 그럼 누구는 피한정이, 누구는, 이거는 평상시에는 정상인데 간혹 맛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는 항상 맛이 가 있는 사람.
동막골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해바라기 꽂고 있는 애 있죠. 대전역 가도 간혹 그런 분이 있어. 앞뒤로 뭐 이렇게 잔뜩 서놓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어. 근데 법원이 개시를 해야 돼. 몰라도 돼요. 약간 맛이 같고 완전히 맛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사람 더 있는데 제한 능력자예요. 이런 제한 능력자들은 부모나 후견인이라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를 하거나 동의를 해줘야 돼. 근데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했다? 아까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취소할 수 있어요. 일단 계약 자체는 유효한데 취소할 수. 아까 이 미성년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도 사달라고 졸라가지고 오토바이를 사줬는데 지멋대로 팔아버렸어요. 부모. 취소하고 싶은 생각 없지요. 잘했구나 내 자식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닌가? 아니에요? 취소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해놓은 거예요. 일단은 유효하되 부모가 취소하고 싶으면 취소하고 싫으면 말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결국은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하는 행위는 무효. 제한 능력자가 하는 행위는 유효하지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이 취소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어떨 때 취소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누가 취소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아무나 취소할 수는 없겠죠. 이제 그런 걸 나중에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무효고 제한 능력자 행위는 유효하지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놓다. 그럼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취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 이건 뭘까요? 만취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어요. 그런 계약은 무효일까요? 취소할 수 있을까요? 예? 네. 둘 다 돼요. 이걸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이렇게 돼요. 희한하죠? 완전히 다른, 이건 그냥 효력이 없고 이건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는 게 생겨요.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죠. 하나의 행위가 무효이면서 동시에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론상.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인정을 또 해버려요. 그게 민법이야. 그러니까 어려워져요. 머리가 막. 근데 어쨌든 두 개가 중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보고 일단 이 두 가지만 기억하자.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무효. 제한 능력자 행위는 유효하지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기억. 우리 직접적인 시험 범위 가니까 요거까지만 딱 기억합니다. 효력 요건. 125페이지에 보면 법률행위 성립 요건과 유효 요건인데 성립 요건은 됐고 2번에 유효 요건이라고 효력 요건을 말하는데 성립 요건을 갖춘 법률행위가 일반적으로 효력을 완전하게 발생하려면 일반적이라고 그랬죠? 일반적의 뜻이 뭐였었어요? 모든 법률행위가 필요한 모든 법률행위.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능력. 그 능력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자. 우리 교재에 보면 제한 능력자가 하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무효가 되고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로 다룬다. 딱 그것만.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딱 알고 있어야 될 거 그거예요. 딱 두 가지. 기억하시면. 두 번째가 아까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당사자가 원했던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죠? 이 권리와 의무를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목적. 의사라고도 했고요. 이 목적이 확정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 질서를 갖춰야 돼요. 사회적 타당성. 앞으로 사회적 타당성이란 말이 나오면 사회 질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목적이라는 놈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세 번째가 법률행위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법률행위 전체가 영향을 받겠죠. 그죠?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요것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그 법률행위 속에 반드시 들어있는 의사표시가 정상적이어야 돼요. 그 의사표시가 정상적인 게 두 가지예요.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요. 하자라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럼 하자는 또 뭐냐? 이거 나중에 할 거예요. 어쨌든 일반적 효력권은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 두 가지가 문제. 요 목적에서 두세 문제 나오고 의사표시 하자에서 두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 우리 시험범위 민법 총칙 법률행위 중에서 목적과 의사표시 요거 합쳐서 네 문제 내지 다섯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제1편 민법 총칙 목차에서 법률행위 총칙 바로 밑에 뭐가 있었어요? 의사표시가 있어요. 그걸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 다음에 특별효력요건이라고 이 특별효력요건은 어떤 모든 법률행위 아니라 특정한 행위. 특정한 법률 행위에만 필요한 게 특별효력요건이에요. 모든 법률행위 필요하지 않고 요 행위만 필요한 거. 우리 시험범위에 세 개가 있어요. 하나가 아까 잠깐 봤죠. 대리행위. 대리행위라는 법률행위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대리인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토지를 거래했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돼요. 허가를 받아야. 그 다음에 아까 기말고사에서 5등 이내 들으면은 갤럭시 폴드폰을 사주겠다. 5등 이내 들어야 되죠. 그럼 아까 5등 이내 들어야 되면 조건이라 그랬죠. 5등 이내 들어야 사주죠. 그 말은 5등 이내 들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아까 부관이라 그랬죠. 부관에 두 개가 있었어요. 조건과 기한. 시험에 붙는 걸 조건 성취라고 하고요. 기한이 도래해야 돼. 나중에 할 거예요. 어쨌든 이 세 가지가 특별 효력 요건인데 여기서 두세 문제, 여기서 한두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민법 총칙이 법률 행위에 관한 거고 10문제가 나온다 그랬고 그 10문제가 목차에서 5개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여기.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보는 내용은 법률 행위의 요건 중에서 효력 요건 그 중에서 일반적 효력 요건 2개하고 일반적 효력 요건 2개하고 특별 효력 요건 3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공부 민법 총칙 내용이 이겁니다. 이거 머릿속에 딱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5페이지에서 핵심이 유효요건 양가로 1, 2, 3번 그 굵게 머릿속에 박아두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일반적 효력요건. 다음 페이지를 넘어봅니다. 126페이지 보면 참고가 있죠? 이거 읽어야 돼요? 안 읽어도 돼요? 읽을 필요가 없죠. 아까 의사능력, 행능력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결론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의사능력이 없으면 무효. 행위능력이 제한되면 취소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럼 끝이야. 이거 볼 거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7페이지에 보면 타이틀이 뭐라고 돼 있어요? 법률행위 목적.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타이틀을 봅니다. 1. 목적의 확정성. 2. 목적의 가능성. 3. 목적의 적법성. 한 장 넘겨요.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아, 이게 뭐예요? 법률행위와 같은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권리와 의무가 생기려면 앞에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능력, 행위능력 and 그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유효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도대체 확정성은 뭐고 가능성은 뭐고 적법성은 뭐고 사회적 타당성은 뭔가 그거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큰 뼈대를 잡고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공부를 하셔야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그 구체적 내용들이 조금 수월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세부 내용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큰 뼈대를 잡고 줄기 가지를 쳐나가는 거예요. 지금 민법에서 시작해서 총칙으로 들어왔고 그중에 법률행위로 들어와서 그중에 요건 중에 효력요건 중에 일반적 효력요건 중에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까지 온 거예요. 그죠? 그걸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3교시 때 또 다 까먹죠? 다 까먹어. 그럼 여기까지 왔어. 보면 돼요. 이제 구체적으로. 법률 행위한 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 의무가 생기려면 그 목적이 권리와 의무가 첫째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확정. 이건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토지 매매를 했는데 갑이 갖고 있는 땅이 3개가 있어요. 3개 중에 하나를 팔았는데 예컨대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고 C 토지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토지를 사고 팔지를 정해야 되죠. 그죠? 만약에 그걸 정하지 않고 토지 매매 계약을 했다. 나중에 이 행기에 다툼이 생겨요. 어떤 다툼이 생길까요? 을의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땅 내놔. 갑의 입장에서는 제일 후진 땅을 주려고 하겠죠. 네? 실제로 아주 오래된 판례인데 대구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로. 갑과 을이 갑이 가지고 있는 대구시 무슨 동 소재 토지를 매매했는데 갑과 을이 똑같이 착각이 빠져 있어. 어떤 착각이 빠져 있었냐면 갑이 땅을 하나만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땅. 갑도 멍청하죠. 땅을 소유하려면 지가 땅 몇 개 갖고 있는지도 몰라. 그냥 무슨 땅, 무슨 소재, 그러니까 이제 갑과 을이 알던 사람인데 뭐 그런 것까지 몰라도 되고. 하여튼 갑과 을이 동시에 갑이 대구시 무슨 동 소재 땅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고 그 땅만 생각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땅이 하나만 있으니까 굳이 어떤 땅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갑이 땅을 3개 갖고 있었어요. 갑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행할 때 싸움이 붙었어요. 을은 야 우리 둘이 알고 있던 그 땅 내놔. 그랬더니 갑이 나는 그 땅 생각 안 했어. 이거 생각했어 나는. 제일 후진 거.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결론이 안 나니까 법원을 달려갔겠죠. 그럼 법원은 해결해 줘야 되죠. 네? 해결해 주는 첫 번째가 뭐예요? 당사자가 계약을 했냐 안 했냐. 두 번째는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예요. 만약에 무효라면 갑원들에게 땅을 넘겨줄 의무가 없는 거고 유효라면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우리 대법원이 들먹였던 기준이 요거예요. 니네 둘은 계약 당시에 어떤 땅인지 확정하지 않았잖냐. 그러니까 계약은 무효다. 이런. 그러니까 계약이 유효하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확정돼 있어야 된다. 문제는 요 확정성의 개념이에요. 지금 이렇게 딱 확정 짓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 생각해 볼게요. 갑이 건설에 사고 아파트를 분양해요. 법률행위죠. 자, 아파트를 분양할 때 보통 2가지 경우가 있죠. 하나는 동 호수, 지정 분양이 있고, 그렇죠? 몇 동, 몇 호, 지정 분양이 있고, 계약할 때는 지정하지 않고 후에 추첨 등을 통해서 정하는 경우 있죠. 네?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경쟁률이 치열하면 미분양 아파트는 내가 동호수를 지정해서 살 수가 있고 만약에 경쟁률이 치열하다면 나중에 추첨물 등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 위에 거는 분양 계약 당시 이미 동호수가 확정돼 있죠. 그죠? 근데 밑에 거는 확정돼 있어요? 안 됐어요? 안 돼 있어요. 확정할 수 있는 기준만 만들었어요. 기준. 그럼 요 밑에 거
유효냐 무효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아까 계약이 유효하려면 목적이 계약 당시에 뭐 해야 된다?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랬는데 요 밑에 거는 확정되어 있지는 않고 뭐만 만들어 놨어요? 이거 유효냐 무효냐의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 대법원 이것도 된다. 확정성이라는 건 계약 당시 반드시 내용이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확정할 수 있는 기준만 마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요렇게 말해요. 요거 때문에 시험 지문에 나와요. 요거는.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요 놈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우리 기출지문 중에 틀린 지문을 이렇게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법률 행위의 목적이 계약의 목적이 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다. OX. X죠.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유효라 그랬으니까 확정되어 있지 않다 무효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안 어려워요? 읽어볼게요. 확정성. 127페이지에 보면 양가를 보면 법률의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법률 행위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행위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목적의 확정성은 행위 당시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그 기준만 마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조금 표현이 어려워도 동호수 지정 분양도 있고 분양할 때 동호수를 지정하지 않고 나중에 그 기준만 마련해서 분양하는 경우도 있구나. 둘 다 유효하구나. 그러면 반드시 분양계약 당시에 동호수를 확정할 필요는 없구나. 확정할 수만 있다면 계약은 유효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확정성은 딱 그거 하나 조심해 주시면 돼요. 확정성. 두 번째가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현이 가능해야 돼요. 문제는 요 실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요. 이유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좀 전에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능해야 유효라 그랬죠. 불가능하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계약은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불가능하면 무효가 됩니다. 목적 달성이. 그런데 두 가지를 예를 들어 볼게요. 각과 을이 갑이 갖고 있던 A주택을 매매를 했어요. 1월 10일 날. 근데 이 주택이 각과 을은 둘 다 서울 사는데 갑이 소유하는 이 주택이 경주에 있었어. 경주에 있었는데 하필이면 1월 9일 날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이 주택이 멸실됐어요. (1월 9일) 날 주택이 멸실이 된 상태에서, 멸실한 무너져 내려서 없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멸실이 된 상태에서 10일 날 매매를 했어요. 계약 당시 갑의 목적 소유권 넘겨주는 거, 을의 목적 소유권 넘겨받는 거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죠. 왜? 주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계약 당시에 불가능한 거, 계약 당시에 불가능한 거,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무슨 불능? 이 밑에도 9일날 주택이 이미 멸실됐기 때문에 10일 계약 당시 이미 불가능. 그럼 이제 이런 생각하는 분, 아니 갑은 전날 주택이 멸실된 걸 알았는데 10일날 계약을 하나요? 할 수도 있죠. 네?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안 하나? 했어요? 했다고 생각하세요? 했다고 생각. 계약은 원시적 불능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문제가 계약을 하고 난 후에 멸실이 됐어요. 계약 당시에는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계약 당시에는 갑이 주택을 넘겨주는 게 가능했죠. 그렇죠? 근데 그 후에 불가능해져.
이걸 요구하고 구별해서 후발적 불능이라고 해요. 근데 원시적 불능이든 후발적 불능이든 불능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둘 다 무효가 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준을 미리 잡는다 그랬어요. 언제를 기준으로? 계약 당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잡는다 그랬어요. 우리 민법은.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은 무효. 그렇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한 거예요. 뻑하면 시험 지문에 이런 지문이 많이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주택이 멸실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X. 네? 그렇게 나와요. 시험 지문이. 기출지문 말씀드리지 말까? 더 헷갈리나? 네? 이해되시죠? 뭐 이해하고 밖에 뭐 있어. 행위 당시 불가능하면 무효. 후에 불가능했을 때 무효가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유효라는 건 갑, 권리 의무 생기죠? 의무를 생각해 볼게요. 을은 무슨 의무가 생겨요? 대금 지급 의무. 계약이 유효한다는 건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럼 결국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갑과 을은 각각 소유권 이전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가 생긴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갑의 의무는 후발적으로 불가능해져서 소멸했어요. 소멸했죠? 갑은 더 이상 주택을 넘겨줄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소멸하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그쵸? 야, 당연히 소멸해, 자식아. 당연한 건 없어요, 민법에. 예? 당연히 소멸하고 당연히 발생하고 이런 건 없어요. 이거는 후발적 불능으로 소멸했어요. 근데 이거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우리 돈 주는 거. 가능, 불가능? 가능해요. 우리는 돈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계약법에 제도가 있어요. 그걸 나중에 계약법 가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일단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행위 당시에 가능해야 유효라는 거예요. 행위 당시. 행위 당시 불가능하다면 즉 원시적 불능이라면 뭐다? 무효다.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다. 여기까지는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기 때문에 둘 다 의무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의무가 소멸해버렸다. 그렇죠? 그럼 나머지를 어떻게 할까? 궁금하지요? 네, 그걸 꾹 참고 있다가 계약법 가서 들으시면 돼요. 아, 요런 게 문제가 생기는구나. 내가 볼 때는 안 주면 그만일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요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걸 계약법 가서. 그래서 그 가능성에 보면 법률의 목적은 실현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돼 있죠. 거기까지만. 이때 언제 불능? 거기에 보면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돼 있죠. 첫째 줄에 행위 당시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행위 당시 불가능. 즉 원시적 불능만 무효다. 여기까지. 두 개는 크게 어렵질 않아요. 확정성하고 가능성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약 당시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 여기까지. 그게 일단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간단해요. 이제 세 번째부터가 문제예요. 적법성하고 사회적 타당성. 여기부터가 중요하니까 이거는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네.